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설이 엄마로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만 저만치 가 있더라고요. 종종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인생 선배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엄마의 자리라는 것이 더 어렵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아이를 함께 잘 이해시키는 것도 제가 해낼 몫이라는 생각이 드니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한숨 돌린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언젠간 아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해답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 글을 쓰는 상황도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남편하고 함께 산 세월이 연애까지 15년이 넘었는데 이혼을 결정하게 된 날은 고작 15일도 안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아직도 그날 벌어진 상황을 생각하니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는 23세 교회에서 만나 첫사랑이었고 운이 좋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 친한 친구들이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아, 더 놀다가 해보라니까 청춘이 아깝다. 오빠도 똑같은데 뭐. 그래도 세상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만나보고 결정해야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아는데, 아, 어떻게 그때 만나서 지겹게 연애하더니 결혼까지 바로 할 생각을 하냐? 너 나중에 그러다 후회한다니까? 난 원래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거든. 에휴, 꼭 이런 애들이 나중에 바람나더라. 아유, 결혼한다는 친구한테 악담한다. 진짜 충고하는 거야. 아, 기준점이 없잖아. 오빠도 너도 연애해보고 가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말에도 잘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면 저는 누굴 만나면 깊게 사귀는 편이었고, 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인 면도 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모든 면에서 편하기도 했고, 군대를 가고 서로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취업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왜 인생의 많은 굴곡을 함께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남편과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였거든요. 시원시원한 성격에 교회에서도 늘 오빠 주변엔 많은 친구들이 곁에 있었는데 반대로 저는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오빠를 만나면서 덩달아 저도 밝아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주말에 같이 여행 가는 거죠? 재영이 너도 와? 당연히 청년부 모임인데 가야죠. 나 빼고 가려고? 근데 너 이런 자리 절대 안 왔잖아. 초반에 교회 왔을 땐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성훈이하고 만나더니 달라졌다니까. 사랑의 힘이 무섭다. 남편과 교제하면서 구김살 없이 사람들에게도 말도 잘 붙이고 밝아진 절 보면서 모두 놀라워했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저 스스로도 느끼면서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진 장점이 저에게 그대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끄는 남편을 다른 사람들로 인해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었죠. 사실이니까요. 특히 청년부에 함께 있던 친한 친구였던 세진이가 남편을 보면서 어쩌면 성훈이 오빤 말을 저렇게 잘해? 아는 것도 진짜 많고 오빠 맨날 책 읽고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너무 대단해. 부럽다. 여기 다 가진 사람이 있네? 무슨 부끄럽게 그런 말을 해.
연애하면 얼마나 더 잘해줄까? 진짜 다정할 것 같아. 어떠십니까? 그런 오빠를 쟁취한 소감이. 오빠가 잘해주긴 해. 넌 결혼 후를 팔자 고친 거야. 땡 잡은 거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슥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과하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인정받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제가 좋은 사람을 잘 봤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대로 남편은 저에게 많은 걸 맞춰줬어요. 내일 너 가고 싶다던 초밥집 예약했어. 오빠 초밥도 못 먹잖아. 오빤 재영이 먹는 것만 봐도 좋아. 우동 먹으면 돼. 먹는 건 기본이었고 제 나이에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곁엔 늘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 나 회사 근처로 집 옮기려고. 잘 생각했어. 출퇴근 2시간 걸리는 건 힘들긴 해. 언제 연차 쓸 거야? 오빠도 같이 맞추게. 응? 오빠가? 당연히 은행이랑 집 보는 건 같이 해야지. 괜히 여자 혼자 가서 알아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다 같이 알아보고 해줄 테니까 너 쉬는 날만 미리 말해줘. 오빠도 회사 빼고 갈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불안해서 그래. 같이 가. 그런 모든 순간에 남편의 든든한 존재를 느끼면서 연애 6년이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 사이에 우리는 더 돈독해졌고 꾸준히 만나는 상황을 양가 부모님도 모두 알고 있던 터라 결혼까지도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시댁에선 시아버지 혼자였는데 결혼 전에 대부분 겪는 일도 저는 뭐든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집안이나 제 상황이 어떤지 관찰하고 뭐 하나 찾아내려고 드는 사람 없이 마냥 사랑의 눈으로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이고, 먹는 것도 예쁘다 정말. 아버님이 자꾸 보니까 긴장돼서 잘 못 먹겠어요. 왜 긴장을 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도 되고요. 너는 어떻게 해도 예뻐. 우리 예쁜 며느리를 누가 그런 눈으로 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먹어.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셔서 시댁 스트레스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정말 달콤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죠. 우리 공주 별일 없어? 아버님, 저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통했나 봐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번 주말에 아버님하고 같이 맛있는 곳 가자고 연락드리려고 했거든요. 전에 장어 드시고 싶어 하셔서. 역시 며느리가 생기니까 다르긴 다르다. 그놈은 내가 귀에 대고 장어라고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인데. 그저 며느리가 최고죠? 항상 아버님과 제가 둘이 쿵짝이 잘 맞아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사위인 줄 알아. 아까 식당 아주머니가 나보고 불편하겠다 그러잖아. 장인어른 모시고 왔다고. 그럼 사위로 해. 사위로 해도 우리 딸이 아까운데. 제가 먹는 것만 봐도 예쁘다고 해주던 아버님을 볼 때면 저도 마음이 편해서인지 더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종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죠. 아이를 낳고 난 뒤로는 횟수가 줄기는 했지만 혼자 있는 아버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시간을 쪼개서 아버님을 뵙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죠.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던 아버님 사무실 직원이 남편에게 연락했더라고요.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한참 그러고 있어 가보니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고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버님이 쓰러졌다니 무슨 소리야?
나도 금방 직원분한테 연락받고 가는 길이야. 늘 당당하고 건강하던 아버님한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늘 감기며 당뇨를 달고 살던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아버님한테 처한 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아버님께 받은 마음을 이럴 때라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엄마, 나 아버님 때문에 설이는 우리가 볼 테니까 너라도 가서 잘 도와드려. 이럴 때는 가족밖에 없어. 엄마는 아파도 네 아빠라도 있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냐. 아빠가 돈도 보낸다고 하니까 그거 보태서 드리고.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눈치를 챈 엄마가 가서 아버님 간호를 도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아이를 잠시 맡겨놓고 아버님 병원을 매일 찾았죠. 처음엔 미안한 듯 해도 좋은 기색이 있더니 나중에는 아버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간병인 구해달라고 했다. 이제 그만 와. 왜요? 저 오는 거 불편하세요?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네.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너까지도 아파지는 법이야. 애한테도 안 좋고. 네 마음은 알아. 그래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는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것까지 말릴 생각은 아니시죠? 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간병인을 구해와 퇴원 후에도 꾸준하게 아버님 댁에서 그분이 오가고 했죠. 아예 설이 유치원에 연락해 아버님 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녁까지는 함께 있다 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간병인이 저만 보면 자리를 금방 피해버리더라고요. 같은 또래로 보이는데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배려를 하는 건지 배려라고 해도 좀 지나치게 피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일하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더군요. 아버님, 그나저나 그 간병인은 좀 어때요? 젊고 손도 빠르고 사람이 무게감 있고 좋아. 군말도 없이 척척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더라고. 원래 말수가 없나 봐요. 쓸데없이 말 많은 것도 난 싫다. 네, 아버님한테만 잘하면 됐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분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궁금해져서 그 간병인 있잖아. 되게 젊던데 어떻게 구했어? 왜? 그 사람하고 무슨 말 했어? 아이, 뭘 그렇게 놀라. 아니, 말수도 없고 날 보면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자주 보는데 좀 친해지면 좋잖아. 서로 불편한 것보다. 근데 볼 때마다 피하더라고. 당신 착각이야. 방해될 것 같으니까 피해주는 거지. 그런가? 너무 과한데. 여보, 우리 저녁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거 어때? 엄마가 이것저것 만들어준다는데 아예 날 잡고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불편하지. 그냥 퇴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나는. 됐어. 돈도 주고. 그건 그 사람 일이야. 아무리 일이어도 보통 일 아닌데 우리가 인사 잘하면 아버님한테도 좀 더 잘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당신 왜 인사를 모르고 지나치려고 그래? 아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그렇게 아버님 댁에서 엄마가 준비해준 음식으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 왔죠.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모자를 쓰고 와서 제 시선을 피하는 걸 보면서 대화를 할 분위기라는 게 딱히 만들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죠.
꾸역꾸역 밥만 입에 쑤셔 넣고 있는 상황에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아유, 엄마가 해주신 건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얼른 먹어. 근데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년 전에. 아휴, 당신은 자꾸 먹고 있는데 물어. 편하게 좀 먹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무슨 질문만 하면 단답형으로만 말을 하고 남편과 아버님이 대화의 공백을 메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려 하면 어머니가 애 많이 쓰셨네. 아버님 걱정 많아요, 엄마도. 든든히 드세요. 이렇게 먹었으면 1년은 굶어도 되겠다. 천천히 꾹꾹 드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식사가 끝나던 중 거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던 서리가 멀리서 저를 부르며 엄마, 내 그림! 스케치북을 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가 풀려가고 있는데 어른들 관심에 좋았는지 품에 스케치북을 안고 가까이 오더군요. 해맑은 얼굴로 저에게 그림 설명을 하려고 뛰어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아빠랑 공주. 할아버지랑 아빠는 알겠는데 공주는 누구야? 저도 아이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이야, 가서 놀아. 빨리 스케치북 들고 가. 싫어, 엄마한테 있을래. 그래, 여기 있으라고 해. 가서 놀라고 아빠가 말하잖아. 아이가 겁을 먹었는지 제 다리 밑으로 숨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큰 소리 내는 남편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는 게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그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잖아, 설이. 설이야, 나와서 볼까? 한참을 달래자 아이가 다시 스케치북을 들고 일어나서 제가 아까 물었던 말에 답하더라고요. 공주, 할아버지가 공주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간병인이 갑자기 수저를 놓고 일어서더니 아이 품에 있던 스케치북을 빼서 가차없이 찢어버리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스케치북을 찢고 있어요? 왜 이래요? 그 순간 아이는 울음바다가 되고 저는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틈에 갑자기 남편과 아버님이 간병인을 향해 이제 가셔도 돼요. 괜히 불편하셨죠? 괜히 퇴근 늦어져서 어떡해. 얼른 가세요. 집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묻고 싶었어요. 아니 대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스케치북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을 이유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남편은 그 여자를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죠? 순간 제 말에 남편과 아버님이 얼어붙더군요. 왜 갑자기 스케치북을 찢은 거예요? 싫어서요. 뭐라고요? 아니, 애가 나쁜 의도로 그린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와서 보는 얼굴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할 필요까진 없진 않아요? 싫으셨다잖아. 가세요. 아니, 왜 자꾸 당신은 보내려고 해? 이야기 좀 하면 좋잖아. 제가 우리 애가 하는 짓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사과드릴 거 있으면 할게요. 그런데 전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시면 서로 오해만 쌓이잖아요. 싫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자가 저한테 반말로 갑자기 말을 하는 걸 보며 저도 좀 화가 나서 그냥 나가려는 여자 팔을 잡았습니다. 충분히 좋게 어떤 지점이 불쾌했는지 대화를 나누면 될 일을 아이까지 자지러지게 울 정도로 풀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자 팔을 잡아당기며 왜 갑자기 반말해요? 따지듯 묻는데
그 순간 여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가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여자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죠. 그리고 제 입에서는 10년도 훌쩍 넘은 그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죠. 세진이? 세진이지.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이 했던 행동과 침묵 속에 밥을 먹던 일, 저를 피하던 그 눈빛, 모든 게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느낌밖엔 안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전에 저를 향해 남편을 쟁취했다고 말하던 그 친구의 살기 넘치는 눈빛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 상황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챌 수 있었죠. 그래서 전 5살 아이를 불러 설이야, 여기 누가 공주야? 말해봐. 누가 공주야? 여기. 할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공주라고 했어? 우리 공주라고 했어. 설명할 수 있어, 이 상황? 그냥 어쩌다가 연락이 닿아서 도와달라고 한 거야. 다른 뜻 없어. 당신이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숨긴 거고. 아, 그래? 애 말을 거지것대로 듣고 그러지 마. 아빠가 고마워서 어쩌다 친구니까 한번 기분 좋게 불러준 걸 가지고. 그리고 전 다급히 세진이가 찢어버린 스케치북을 주워 아무 말도 없이 그림을 맞춰봤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 뭔가 꼬리가 잡힐까 두려운지 떨고 있는 셋을 보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이 상황에 믿을 것이라곤 어리디 어린 5살의 애밖에 없다는 게 원통하더군요. 그리고 찢긴 그림 조각이 이들의 단서가 되어 다 맞춰진 순간 저는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그린 건 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셋이 찍은 사진이었다는 걸요. 설이가 사진을 봤구나. 엄마한테도 보여줄래? 저기 안에 있어. 할아버지 방에. 저는 아이 손을 붙잡고 아버님이 자고 있던 방 안의 서랍에서 사진을 찾아왔고 저 모르게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걸 아버님까지도 다 눈 감아주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이 어떻게 감쪽같이 절 속이고 이럴 수 있는지 속까지 훤히 알고 있다고 믿던 사람이 뒤에서 이런 짓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그리고 모든 게 발각됐다고 생각했는지 세진이는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충분히 살았잖아, 너는. 오빠 아내로 잘만 살았잖아. 나는 이날까지 오빠만 기다리고 있었어. 번호표 있는 상황을 나만 몰랐어? 여보, 아니야. 오해야, 오해. 아무 일도 아니야. 얼마나 애틋했으면 이렇게 간병인까지 시켜주면서 매일 집에서 보고 그랬겠네. 아버님도 저한테 공주 하더니 아들 불륜까지 눈 감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오지 말라 한 거죠? 나만 없으면 셋이 이렇게 애틋하고 좋은데. 내가 문제였네. 친구라고 해서 오랜 친구라고 들었어, 정말. 거짓말 작작하세요. 내가 5살 앤 줄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오빠, 그냥 이 기회에 헤어져. 헤어지면 되잖아. 넌 입 닥치고 있어. 왜 가만히 있는 애 그림을 찢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깨지게 생겼잖아. 캐버리면 되잖아. 난 얼마나 기다렸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가. 졸졸 따라다니지나 말고. 제 앞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것도 머리가 아팠죠. 죄 지은 게 많아서 여태 다 나한테 잘했던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 사업이니 병원비, 너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다 우리 식구들한테 도움까지 받아서 이 짓을 돕고 있었네.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일주일 내로 나한테 받은 돈
다 갚으세요. 아버님 사업 자금 도와드린 거 그것도 빼먹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세진아, 부탁인데 빈 깡통 2개 데리고 가.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잘 써라. 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보, 어디 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더 상대도 하기 싫은 마음에 바로 나와버렸어요. 들어봤자 변명뿐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있기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던 게 다 진심이라고 믿고 친정에서 종종 시댁을 도와주면 저는 감사해하며 받았거든요. 심지어 집안에 버젓이 들어와 불륜짓 하는데 주는 비용까지 제가 다 대고 있었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빈 깡통 2, 아니 셋한테 돈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인지 셋이 친정집까지 우르르 와서 비는데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 아빠 아프대서 사람 필요할 것 같은데 돈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좀 이용한 거야. 내가 이놈 못 말린 탓이다. 나를 원망해라. 내가 계속 좋아서 꼬신 거야. 아무 일 없었어. 사랑인지 불륜인지 관심도 없고 돈이나 갚으세요. 나 바보 만든 값 그거 어떻게든 받을 거야. 갚을게. 그래도 이 엄마는 다시 생각해줘. 내가 더 용서 못하겠는 건 애 앞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잖아. 그래놓고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너 같은 새끼를 아빠라고? 당장 안 나가?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는 애 볼 자격도 없어. 화가 난 아빠도 우산으로 남편 등을 때리며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결국 저를 위하는 척 쇼하던 그 인간들의 진짜 실체를 알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에겐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말한 상태인데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떳떳한 엄마로 부끄럽지 않게 아이 앞에 서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있고요. 사람 마음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고 상처를 주는지 누구보다 제가 이 일로 인해 깨달았으니까요. 계속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여전히 용서할 마음이 안 드네요.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비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와 우리 가족의 진심 어린 마음마저 이용당한 거니까 더 돌아볼 마음이 안 생깁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쯤은 아니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해서 저는 더 마음의 상처가 컸지만 친구나 다른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런 사람은 과감히 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